지난 시간, 그 지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강화도에서 강화도, 쭉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고대부터 근세까지 왔어요. 근데 진짜 들을수록 너무 모르던 얘기들 그리고 슬픈 역사가 함께 있어서 그냥 가던 강화도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역사의 보고 같아요, 그쪽이. 네. 그래서 기억하기로는 이제 오늘 들을 시간 얘기들도 조금 또 슬픈 어쨌든 그 강화도가 요새기 때문에 다들 탑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슬픈 역사가 있어서 들으나 마나, 그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근세를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시간은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네. 근대 1876년부터 1945년도까지를 근대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연무당으로 잡았어요. 연무당이 우리 근대 시대를 열게 된 처음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무당? 알 것 뭐죠? 같아요. 연무당이 뭐예요? 무당? 연무당? 강화도 조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이게 어떤 그 건물 뭐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인데 이제 거기서 네. 뭔가 했지 않겠나 아,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도에 강화도를 갑니다. 역사적인 시설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군 시설 많이 갔겠죠. 근데 연무당을 간 거예요. 갔는데 연무당이 없어진 거죠. 그 당시에 폐허였습니다. 어허.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이 연무당 예터를 복원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픈 강화도의 역사, 이 역사를 인식하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1977년도에 이 연무당 예터라는 곳을 만들게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예터만 나왔고 비석이 있지만 옛날에는 연무당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군인 출신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예, 뭐 그거 같아요. 군대 같은 경우는 담본부 같은 딱 그런 느낌 들어요. 담본부죠. 예. 근데 이게 언제 세워졌냐면요. 고종 때 세워졌어요. 아. 네. 고종 때 세워지고 나서 사용했던 그러니까 군 관련한 정예병을 양성하는 곳으로 세워졌는데 개항의 시작이 바로 여기 연무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전권 대신 구로다와 우리나라의 조선의 정권 대신 신원이 협약을 맺었던 그 연무당 사연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는군요. 개항의 역사와 강화도를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동아시아를 한번 좀 크게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의 개항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항을 했던 나라는 중국이죠. 네. 청나라. 그리고 일본이 그 다음에 개항을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는. 이때 이제 중국은 아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아편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편 판매를 막고자 했는데 이것이 이제 불씨가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청나라가 지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불평등 조약을 이제 맺죠. 남징 조약. 그때 개항이 되는 거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항구를 열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조약이죠. 네. 홍콩을 할애하게 됩니다. 홍콩을 100년간. 네. 100년간. 그게 그건 거예요? 그게 100년 넘게네 그러면. 실제 150년 정도 150년 넘었네. 1984년도에 반환하겠다고 선언을 네, 하거든요. 반환. 선언을 그때 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반환이 되지만 150년 정도를 이제 할애를. 근데 저는 예전에 이 홍콩이 이제 그 영국의 할애가 됐잖아요. 네. 그 난징 조약에 의해서.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아 그럼 마카오도 그때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마카오도 그 포르투갈의 그렇죠. 포르투갈 영이었었잖아요. 마카오를 보니까 마카오는 명나라 때 포르투갈한테 넘긴 거죠. 한참 전에 줬는 거네요. 1500년대더라고요. 16세기 그때 넘겼는데 근데 그때 이 중국이 개항을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개항을 했잖아요. 네. 그 5개 항구를 열었는데 중국의 입장에 즉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영국만 들어온 게 아니라요. 프랑스도 들어오고요. 독일도 들어오고요. 나중에 러시아까지 들어와서 중국을 즉 청나라를 갈기갈기 나눠 가지는 형태가 돼요. 그 아시다시피 나중에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와서 연해주도 가져가잖아요. 1860년도에 네. 연해주를 할애해 버립니다. 원래 연해주 땅이 청나라 거였어요. 청나라 거예요. 그 전에 원래는 고구려 땅이었고 우리 땅이었고. 예. 발해 땅이었고 그 부여 땅이었고 그런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부분을 이제 러시아에 할애함으로써 청나라가 되게 그쪽을 통해서 진출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죠. 동쪽은 바다로 진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갖게 돼요. 어쨌든 청나라는 이제 서태후가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망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용장은 북양함대라고 하는 이 함대를 엄청나게 키우게 되고 국제적 또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는 청나라로 거듭나지만 청일전쟁에 의해서 북양함대가 점령을 또 하는 거예요. 1842년도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일본도 개항을 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개항을 하냐면요. 동인도 함대가 페리 제독이 이제 함대를 이끌고 와서 일본에 역시 포함 왜거를 하는 거죠.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바로 항복을 해버렸어요. 네. 어. 근데 여기는 되게 쉽게 됐어요. 쫄아가지고 막 튀어나온 거잖아요. 일본 애들? 흑선에. 예. 당시에 일본의 정세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막부가 무너지고 있을 네. 때거든요. 막부 시대가 무너지고 메이지 천황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일본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엄청 돼요. 발전하죠. 미국에 의해서. 네.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발전한 일본이 다시 미국을 칠 전쟁을 하게 돼요.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 진주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 좀 서양인들 같잖아요. 거기에 사고방식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부터 사실은 뭐 네덜란드하고의 그렇죠. 거래도 많이 그 조총 갖고 온 조총도 거잖아요. 네덜란드로부터 들어가고 네. 그래서 상선들이나 무역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개항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막부의 상황들하고 좀 맞물려서 개항이 쉬워졌던 것 같고요. 조선도 쉽게 항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그러니까요. 미국은 조선에서 그렇게 큰 거를 보고 도망갔다고 표현할까요? 예, 후퇴를 해버리죠. 아니 그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좀 얘기하겠지만 결국 그래 돼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조약을 맺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게 페리 제독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가나가와라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서 조약을 맺는 것이 네. 일본의 개항의 역사예요. 아. 그래서 가나가와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항구를 열고 그 무역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발전을 엄청나게 해요. 조선의 개항은 뭘까 보면은 이거는 막 아쉬워요. 일본 놈, 자꾸 놈이래 하여튼 운요 사건. 맞아요. 운향어로 배웠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운양호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난 운요인데. 운요호? 한자가 운양호인가? 1866년도에 병인양요가 있었죠. 네. 1871년도에 신미양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1875년도에 일본에 의한 운요 사건. 우리는 사건으로 폄하하죠. 운요라고 하는 전함이 와서 공격을 해서 있었던 것이 운요 사건인데 이때 우리는 개항을 하게 돼요. 일본에 의해서 져버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운요라는 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미양요 때 미국이 공격을 했던 그 함대의 규모가 네. 3,500톤급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우리가 KDX 해군으로 본다면 KDX-1으로 해서 구축함을 최초로 만들었던 게 광개토 대왕함이거든요. 네. 이게 3,500톤급이에요. 오, 매우 큰 배네요. 그럼. 엄청 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순신급이 4,500톤급이거든요. 이게 300명 승조원이 있어요. 세종대왕함도 이제 300에서 350명 정도, 이건 7,600톤급이거든요. 이러한 배들을 가지고 왔는데 운용호는 몇 톤이냐면 250톤이에요. 그러니까 어선이야. 어선에 당해가지고 말이야. 아유 열받아 진짜. 씨. 근데 이 운용호를 일본이 어디서 샀냐면요, 영국한테 산 거예요. 영국한테 사서 여기에 포를 달고 그리고 부산으로 먼저 와요. 그러다가 이 뭐라고 얘기하면 측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온 게 인천이에요. 인천에 와서 쭉 깝죽대는데 그러다가 또 강화도로 온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사실 강화도의 입장에서 부모님들 입장 생각해 보면, 야, 병인양요 때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신미양요 때 우리 자녀들 다 죽었고 그때 모든 무기들이 신미양요 때 대부분 파손이 되거나 보수를 안 했거든요. 포들이 다 부서졌다고. 부서지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폐쇄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다시 한번 일으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운요가 250톤이면은요. 야, 250톤이면 뭐 한 2, 30명 탔는 거 아이가? 맞습니다. 30명 내외예요. 삼수리 고속정 아시죠? 예, 딱 삼수리 그거네. 고속정이 150톤이거든요. 아, 그거보다 조금 더 크네. 그보다 큰 거죠. 그 인천에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와서 공격을 하기 전에 며칠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죠. 깝죽깝죽 됐죠. 그러니까 초진에 있던 병사들이 방어적 차원에서 포를 쐈는데 이걸 빌미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공격을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점령을 해버린 거죠. 저 몇 명 안 되는 인간들한테. 와. 그리고 나서 이 운요가 어디로 가냐면 영종도로 가요. 거기서 상륙을 한 다음에 양민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 근데 그 신미양요하고 병인양요 이런 걸 잘 막아놨던데, 야, 이 운요한테 쫄아가지고 안타깝네요. 네. 이게 대비할 인원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조선의 조정에 보면은 외국의 함선이 또 왔다, 이런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개화파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개화파, 친일파들 이제는 나중에 받아들여야 이제 돼. 갑신정변도 일어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거 이참에 그냥 개항하자, 개항하자 이런 얘기가 더 했겠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화도에서 강화도 조약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연무당. 연무당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개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항구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산, 인천, 부산. 야, 씨, 좋은데 다 연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도 야, 있었어요. 이것도 별론데. 아주 큰 거죠. 아주 큰 겁니다. 일본, 그러니까 사실 군사 기밀이거든요. 또 하나는 치외법권이 나와요. 치외법권. 그렇죠. 네. 그리고 무관세가 나옵니다. 관세 없이. 지금 FTA 같은 건가요? 야, 근데 우리나라는 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들어갈 때 무관세가 돼버립니다. 정말 우리는 득볼 거 하나도 없고 아니, 최악이지. 그냥 이러는 좀 미리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발전이나 할 걸. 역사를 가정해 볼 수는 없지만 그때 했었으면 우리가 좀 더 평등하게 네. 네. 할 수 있었을 텐데 조선 사회가 워낙 유교 사회고 대원군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명분상 쉽지는 않았던 상황 어려웠다. 같기도 해요. 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개항의 역사도 역시 강화도에서 시작이 됐고 이 군사 훈련장이었던 연무당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양 역사를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네. 이러면서 사신들을 많이 파견하기도 해요. 그 와중에 외국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군사적인 양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네네네. 별기군. 네. 이 당시에는 이제 민씨, 그러니까 지금의 명성 황후죠. 개화파였거든요. 이 개화파 입장에서 새로운 군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별기군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훈련 도감에 있었던 많은 그 구식 군대들이 있었을 거고요. 네.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가 있었는데 여기 별기군은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사전에서 보면은 별기군은 아주 옷을 세련되게 입잖아요. 네네네. 신식 군대니까. 그렇죠. 구식 군대는 어때요? 옛날 거 포졸 같은 포졸 느낌이죠. 옷. 아. 근데 거기다가 이 훈련 도감에 속해져 있던 구식 군대들을 전부 다 해고를 하기도 하고 봉급을 안 준 거예요. 이런 훈련 도감은 임진왜란 때 누가 만들었을까요? 임진왜란 때 유성룡. 유성룡 씨. 서해 유성룡. 어떻게 박지훈 그 대답 못할 수가 있어? 나하고 할라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또 이모곤란 맨날 하잖아요. 고모 아니죠? 이모죠? 이모곤란. 임오. 임오곤란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 구식 군대였던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봉급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이 훈련도감에 있었던 그 민경우의 부하들이 13개월 동안 녹봉을 가져가지 못했던 구식 군대를 부릅니다. 한 달치를 주겠다고. 그래서 이 쌀을 줘요. 한 달치. 쌀을 주는데 쌀하네 진짜. 모래도 들어가 있고 뭘 들어가 있고 막. 쌀겨도 들어가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갔더니 얼마나 열받아요. 13개월, 1년 동안 못 받았는데 항의를 한 거예요. 훈련도감에 가서. 이런 걸 왜 줬냐. 선해청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배정이 돼 있어서 줘야 되는 거였었어요. 네. 근데 민경호의 부하들이 빼돌린 거예요. 착복을 한 거죠. 네네네. 왜 안 주냐라고 항의를 했는데 너무 당당하게도 막 거부를 하고 막 당당하게 안 주는 거죠. 열받은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네. 이 군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모군란. 이모군란. 그러니까 그것이 임오곤란 되겠습니다. 이모년에 네. 있었던 네, 이모곤란. 군대의 난이다. 난. 네.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네. 이모군란이. 이때 대원군은 어땠을까요? 실각을 한 지 10년 정도 됐죠. 네. 9년, 10년. 다시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고 아들을 등에 업고 사실은 섭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들이 친정을 하게 된 거는 1873년 이후부터거든요. 친정을 하고 한 9년 정도 있다가 이모군란을 일으킬 때 배후에 바로 아버지가 아버지인 있었다. 그 대원군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대원군도 참. 권력의 맛을 봤거든. 그리고 이제 이때 지금의 명성황후 예전에 민씨죠. 네. 그 민씨가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민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모군란을 통해서 대원군이 활약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주까지 도망갔나요? 충주. 충주까지 도망갔나요? 충주, 여주 거쳐서 충주까지 도망가죠. 초기에 민씨의 행동은 좋지 않았다라고 수구파 또 개화파에 갇혀서 외세를 끌어들인 사람 이렇게 평가를 네. 하기도 하고 남편의 뒤에서 남편을 조종해서 국정을 농단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예, 하죠. 예. 굉장히 막 사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사치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신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좀 그랬다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당시 풍양조 씨하고 안동김 씨 세력들이 워낙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1863년도에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정 간택을 한 거거든요. 그때 외척의 힘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민비를 선택했고 민비가 되게 소박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 다음에 나중에는 네. 그렇게 네. 되죠. 나중에 네. 되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이모군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제가 네.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아픈 역사잖아요. 군인들은 녹봉을 못 받고 하는데 민 씨가 청나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용장한테 요청을 해서 제압을 해달라고 그래요. 아까 1842년도에 개항을 하고 중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키워가면서 해군력을 발전시켰는데 그중에 북양함대라고 하는 곳을 엄청 발전시켰다고 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병력이 투입이 돼요. 조선. 그러면 3,000명이 파병이 됩니다. 파병이 돼서 이모군란을 제압하게 돼요. 이때 일본 공사관들과 일본 사람들도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 공사관이 도망을 가요. 아,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곤란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고. 일본도 군대를 파견해요. 그렇죠. 1,500명을 파견해요. 많았다 아니에요. 그런데 청나라가 더 많잖아요. 네, 일본 3,000명. 활약을 못하고 있다가 갑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이 주둔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많이 죽었고 네. 그때 뭐 한 열 몇 명, 20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공사관이 이렇게 불을 타고 했으니까 보상을 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물포에서 일본하고 다시 한번 조약을 하는 것이 1882년도입니다. 이때 조건이 뭐냐면은 일본 군대 파병하겠다는 거예요. 야, 저게 참 나중에 파병하겠다 청일전쟁. 데스 이랬겠지. 청일전쟁 네. 뭐 그런 거. 상일 전쟁도 있고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별도의 조약을 또 하나 맺습니다. 네. 그게 텐진 조약이에요. 네. 네. 텐진 조약. 앞으로 조선에 정변이 있을 때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같이 들어서요. 오는 걸로. 동학 농민 운동이 나중에 1894년도에 나오잖아요.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이 되고 나가지 않고 둘이 싸운 게 청일전쟁이에요. 그 계기도 사실 여기에서도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유, 참, 남의 나라에 와서 아유, 둘이 뭐 협동해서 먹자 이러더니 또 싸워. 아유. 자주적이지 못하고 국방력이 약하고 중심이 좀 덜 섰던 그런 조선 사회에서 근대 사회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조선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조약을 맺으면서 배상을 해라. 5만 원, 네, 5만 원 배상을 해라. 그러면서 사절단을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보냈던 사절단들이 갑신정변 주역들이에요. 사절단으로 가잖아요. 일본이. 네. 갔는데 일본에서 깜짝 놀라는 거 갑자기 가서. 100일 동안 있어요. 예. 와. 100일 동안 있는데 국빈 대우를 받아요. 어머. 그리고 100일 동안의 모든 체제 비용을 일본이 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본 거죠, 이분들이. 그리고 일본 산업 시찰을 다 해요. 네. 일본의 군 시찰도 다 하고. 뽕 맞은 것처럼 약간 그럴 수 있죠. 취했어요. 네. 왜냐면 아주 대우를 잘 받았으니까. 그게 권력의 맛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뽕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뿅 간 거예요. 뽕 맞은 것처럼. 네. 네. 근데 이때 이모군란이 그래서 왜 분기점이냐면요. 이때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축하의 의미로 민 씨가 과거를 봅니다. 네. 과거를 보는데 이 병과에서 급제를 한 2명의 동기가 있어요. 한 명은 누구냐면 한 명 혹시 그게 같아. 느낌상. 누구 같으세요?